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금 이 시각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36% 상승하면서 2,500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700선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0.77% 상승세 나오고 있네요. 문제는 수급입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장에서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개인이 1,157억 원, 기관이 198억 원 사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1,751억 원 순매도 우위 포지션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는데요. 804억 원, 기관이 430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홀로 1,334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1,200여 개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는 등락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삼성전자 0.53%,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13% 약세, 현대차도 0.9%대 지금 이 시각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반도체 쪽 분위기 좋은 가운데 셀트리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1%대 상승세 이어가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는 좀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면 기아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1.9%, KB금융도 0.94%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0.32%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84%, 에코프로가 1.25% 약세 보이면서 7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외하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 현재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클래시스가 1.89% 상승, 파마리서치가 4%대 급등하면서 25만 7천 원 선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수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좀 같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먼저 유리기판입니다. 주말 사이 스타 종목은 단연 브로드컴이었습니다. 24%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냈었죠.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인데 내년도 AI 칩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여기서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추진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유리기판 도입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롭틱스 9%대 상승 보이고 있고 JNTC가 13%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SKC도 8.77% 오르면서 1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자율주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유리한 조항이 될 텐데요. 주말 사이 테슬라도 4% 이상 올랐죠.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연속성 가져갑니다. 인포뱅크가 19% 급등세 보이면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파인디지털도 7%대, 퓨런티어도 13%대 급등세 보이면서 28,8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격이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는데 비트코인 큰손으로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종목도 나스닥 100 편입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투솔팅스 10%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7%, 8% 가까이 움직이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5.77% 오르면서 5,87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면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인물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자 치솟던 정치인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상승세는 금요일장에 비해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이상으로 올라선 뒤로 1,430원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뉴노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뒤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1,431.70전에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시장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포인트 짚어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이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결국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시장은 한층 더 안정됐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그러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은 좀 키 맞추기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 2주 정도를 제가 쭉 수치를 보니까 네. 시장별로 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전국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도 하회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었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볼 정도로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올라오는 이유는 지난 1주만 보면 우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난 2주로 더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너무 많이 빠진 감이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쪽 대비해서도 아직 한 1% 남짓 지난 그 주말 대비해서는 올라갈 여력이 좀 남아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오늘 하루 종일 좀 그걸 이제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재료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약간은 해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정도로 가면은 선행 PBR 0.80배라 더 밀리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댔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다시 2,400선 밑으로 하회하니까 쭉 회복되면서 벌써 100포인트를 단숨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료면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좀 올라와 있지만 0.8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낮은 국면은 맞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돌려놓는 국면에서는 누가 희생양이 됐느냐? 개인 투자가들이 희생양이 됐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2,400 이하로도 반대 매매로 강제로 나가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한없이 이렇게 밀릴 것 같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누적적으로 계속 막아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기금이 사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2,400에서 벗어나서 2,500 근처에 오니까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시 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누적 순매수를 해놓은 게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기서 크게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시장이 급하게 밀리는 이런 국면은 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료나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보니까 딱 비상계엄 터지기 전 지수를 딱 오늘 회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마치 짠 것처럼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라고 본다면 연말까지 지금 뭐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지 않습니까? 늘 기대하지 않습니까? 산타랠리? 미국은 저렇게 뜨거운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들이 아주 최악인
그 24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금년을 봤을 때도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도 한 6% 정도 빠져 있고 코스닥도 20%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비견되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10%에서 15%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코스피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20%의 차이가 있는 거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S&P하고 나스닥을 봤을 때는 25에서 3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30에서 35% 지금 성적 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장을 아주 반등세가 좀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12월 말까지만 국한을 해서 딱 네. 보자면 전 개인적으로는 산타 랠리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전국 불안한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당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네. 어떻게든지 지금 그 불확실성은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가버넌스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할인 네. 요소들이 그거를 일시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금주 중에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금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쨌든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라 조금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그 다시 뭐라고 할까요? 국무총리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는 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기본한 그런 랠리, 산타 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연말을 가면서 이제 배당 투자 이런 것도 많이 노릴 수도 있고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주식들을 많이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쪽에서 봤을 때 산타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지수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00선에 있습니다만은 2,600선도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에 대한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미 국채 금리는 또 일시적으로 또 더 올랐어요. 그러게요. 안정되는가 싶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올해 마지막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네. 외국인 수급이 그럼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연말까지 말이죠. 개인들이 일단 지난 2주간의 혼란기 동안 어쨌든 반대 매매가 됐든 아니 시장을 떠났든 많이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은 이번 이제 전국 불안정한 이 시기에도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물론 판 섹터들은 있죠. 방산이나 정책 관련주 같은 쪽은 많이 팔았지만 네. 대신 또 사들어온 데도 있죠. AI 쪽도 많이 사들어왔고 반도체 쪽도 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를 파는 셀 코리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포트폴리오를 섹터별로 부문별로 좀 체인지하는 이런 국면이 있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랐잖아요. 네.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4.4까지 다시 급반등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FOMC에서 이번에 뭐 25bp 정도는 내린다는 게 거의 96%의 컨센서스로 내린다는 확률이 있는 건데 네. 또 그날 또 발표될 게 뭡니까? 4분기 저 미국 GDP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년 지금 점도표도 이제 점도표도 나올 거고. 수정돼서 그래서 나오죠. 근데 점도표 수정될 게 조금 밑쪽보다는 위쪽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거기 반영된 그런 점도표가 나올 가능성도 크고 네. 그다음에 GDP도 금년에 23년에 전체 풀이어로 봤을 때도 2.9% 정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탄탄한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올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는 약간 이제 반등한 감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한다고 보면 네.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가가 떨어지는 쪽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상당 기간.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미국 국채 수익률의 최근 흐름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은 팔다로 많이 팔았다. 단 이제 하나는 걸림돌이 되는 건 삼성전자를 여기서부터 추가로
얼마나 더 팔 거냐 이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가 벌써 지금 지분율이 51%까지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 보유 지분.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차트를 항상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2년 동안 산 거를 거의 지금 반납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잔량이 6조 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자사주로 사겠다고 했던 게 총 10조 정도 됐었고 그랬죠.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 거의 한 1조 정도 썼을 거라고요. 근데 1조 정도 가지고 한 4조 정도를 최근에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6조도 한 앞으로 한 달 내외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물량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도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산타랠리 말씀드릴 때 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HBM3E의 8단, 뭐 12단까지는 안 해도 8단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도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 트럼프 정부로 가기 전에 AMPC 관련되는 거를 다시 매듭을 짓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게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아주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 가능성은 작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사기 좋은 자리인 건 맞군요. 사기 좋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네, 개인 그 대주주들 있잖아요. 그 뭐 홍라희 여사도 있고 이부진 씨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단가라는 게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6만 초반에서 5만 후반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자사주를 사는 게 물론 이제 회사 주가를 받치려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거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가가 5만 후반에서 6만 초반대 대주주들의 그 기준 단가가 있다고 하면은 6만 선은 분명히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HBM3 8단 정도가 캐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AMPC도 그 주가 촉매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게 6만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지수는 여기서 2,500이 아니라 2,600 정도에 가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괜찮겠습니까? 환율은 쉽사리 뭐라 해야 될까 회복이 잘 안 되네요. 1,430원대 위에서 계속 그 이유가 지금 맴돌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4까지 다시 급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달러화 지수 또한 107대로 다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단독 시장이 뭐 주식 시장이 안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뉴노멀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1,400이 옛날에는 위에서 누르는 그런 이제 저항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지지선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때다. 단 이게 1,450 가고 1,500 가고 이런 국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1,400을 단박에 이렇게 딱 깨고 하회하는 그런 국면은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FOMC에서 25bp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안 내리는 한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현재의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기는 줍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할 때는 환율이 1,400을 깨고 급하게 내려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1,400대 초반에 이 환율에 좀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국 보면 나스닥은 2만 포인트 돌파했다가 다시 2만 아래로 내려갔고 이달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한 4차례 내릴 거라는 기존 전망에서 절반으로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이 스멀스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조정을 받는 여지도 보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나스닥 위주로 계속
뽑고 있고 다우존스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우존스는 이제 30종목으로 돼 있는 거니까 네. 좀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엔비디아는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고 있어요. 네, 차익 그렇죠. 실현이 좀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독야청청하면서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도 상당히 좀 테마 느낌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어쨌든 이제 빅테크가 몰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빅테크의 움직임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찌 됐든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고 뭐 너무너무 목표 주가하고도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상당한 사람들의 주목권, 관심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 다른 데서 이제 칩 개발들을 쭉 이제 서두르는 모양이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을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랑 이런 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세게 밀리는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 집으로 가나 저 집으로 가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유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 쪽이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건 금리죠. 금리가 너무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성장주라는 거는 금리의 반대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져야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성장주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기존에 주가가 상승이 나스닥이 강했다고 보면은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10년물 기준으로 4.5를 혹시라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있다. 그러면 나스닥은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테슬라는 약간 논외로 계속해서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제 테슬라가 소위 2차 전지주, 전기차주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동조화 현상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그렇지도 것 않죠. 같아요. 지금 전기차로 올라가는 거냐, 자율주행으로 올라가는 거냐, 뭐 다른 요소로 그냥 올라가는 머스크 거냐.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예, 머스크 때문에 때문인 것 여러 같긴 가지 한데. 요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시장하고 지금 동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외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주가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네. 테슬라는 완전히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밈주식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모도 거기 껴가지고 나도 저거 가지고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배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뭐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저희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서 모든 업무와 권한에서 손을 떼게 됐죠. 자, 지난 12월 3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로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만큼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사회, 경제 곳곳을 수습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KB국민은행 장재철 자문교수, 또 동국대 경제학과 전주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어마드 쿠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부터 1차, 2차 탄핵안 표결까지 정말 전국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뭐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고 어쨌든 12표의 이탈표가 있으면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일단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권력자 한 명의 일탈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헌법과 제도라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결국 이 지금 권력자 한 명의 일탈을 막아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민주 시민의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던 수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이 민주주의를 구하자는 이 민심이 결국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론은 반대였지만 12표라는 찬성표를 이끌어낸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도 여쭙고 싶은데 어안이 벙벙했던 2주가 어떻게 후다닥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주간을? 뭐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주였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공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그 코스피 지수가 2,500이 깨져서 2,300대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그런 결과였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좀 뭐 안정세를 보였던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뭐 국회에서의 어떤 탄핵 가결에 대한 뭐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교수님께도 듣겠습니다. 예, 그 포브스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유가 있다, 실존한다라는 이제 그런 논조의 기사를 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되게 분한데 반박을 할 수 없는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착실하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궤도를 밟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결국 국민의힘 의총 그날 오전까지 있었지만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변수였는데 어느 정도 담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좀 뭐 결정적인 뭐 영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발했다고 한다면 바로 12월 날로 어떤 대국민 담화는 일종의 탄핵을 이거 가결을 견인한 하나의 이 뭡니까 사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지만 12월 12일 담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황당함을 또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사실 내란에 준하는 그 엄청난 사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란죄를 선동하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꺼번에 지금 한 방에 거의 뭐 위기의 국면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선언 때문에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신은 뭐 경고선 계엄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야당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입법 독주, 오만, 독선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식의 이 지금 궤변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바로 담화가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란을 자백한 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바로 당내에서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 1인 시위를 통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는 뭐 주류는 다수는 반대를 했지만 거기에 상당히 좀 경계에 서 있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번 탄핵 안에 지금 이렇게 찬성을 던지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작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만 보면요. 1차 오히려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는 1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기 처리가 된 후가 오히려 시장이 출렁임이 더 컸습니다. 이제 2차 탄핵안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자 이제 그러면 시장은 확연하게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과 2016년 경우를 보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약 한 5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빠지진 않고 좀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 내외 그리고 2016년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1% 내외 정도 상승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불안정성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안에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궤도에 올라간 점은 불확실성을 완화한 부분이 있어서 네. 좀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지난 2주 동안 뭐 경제팀이 계속해서 외국 투자 기관들도 만나고 신평사도 만나고 한국 경제 문제 없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득하고 그랬단 말이죠.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은? 예, 어느 정도는 수습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앞서 두 차례 탄핵하고는 분명히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4년, 2016년 이 두 상황에서는 일단 그 시장 참가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외 신인도에 당초 큰 어떤 영향을 주는 사안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그때의 이제 2004년의 경우는 미국이 어떤 IT 버블에서 충격을 딛고 상승하는 기기, 2016년의 경우도 상승하는 기기였는데 지금이 그러면 미국 경제가 상승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잘 나가는 시기냐? 사실은 모두가 그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요인들, 대외 신인도의 영향들이 겹쳐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지만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의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 봅니다. 예. 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걸 보면 아직도 1,43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뭐 그래도 주식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는데 환율이 뭐 우리 경제 종합판을 보여준다라고 감안하면 아직 이런 부분들은 불안한 요소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율 레벨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사태가 있기 전인 11월 달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약 한 평균적으로 30원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탄핵 아니면 뭐 정치 불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치적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된다 그러면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이 빨리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미국과 한국의 펀더멘탈 차이에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도 관계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2.0에서 대중국 관세가 강하게 적용이 되면 위안화 약세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당국도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위안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금 뭐 7.2, 7.3에서 7.5, 6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다가도 위안화 약세가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달러 원 환율이 좀 1,400원, 1,300원 밑으로 이렇게 쭉 1,300원대로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뭐 대외 이미지라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비상계엄이 한국에서 선포됐다고 했을 때 외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 코리아인데 이것이 노스 코리아가 아니다, 사우스 코리아다는 이야기를 강조할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종의 뭐랄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다 이룬 이 세계의 일종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특히 민주화라는 부분은 이 상당한 이 군부 독재의 강력한 탄압을 뚫고 이뤄냈던 그러한 그 민주화의 성취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 외신들이 깜짝 놀랐던 부분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은 불가역적이다, 저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스스로를 그냥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놀랍게도 이 지금 외신들이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불과 4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또 해제시키는 국회가 단호한 길을 보였다는 측면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또 바로 직후에 있었던 1차 탄핵이 또 무산됐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거 다시 또 이 지금 혼란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라고 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외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지금 그 탄핵안이 결국 이 지금 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 뉴욕타임스의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에 지금 선출된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출된 권력이 지금 일단 공백 상태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여전히 지금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통해서 법적 투쟁,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다수가 윤 대통령 입장에 동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외신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로 여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이코리아를 다시 외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라, 뭐 제스처를 취한들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부터 뭐 이제 반도체주, 뭐 그다음에 특정 IT주 네. 이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어떨 것이냐라는 문제는 펀더멘털,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그 경쟁력이 강화되었나라는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외 신인도 문제가 겹쳐 있다는 걸 봤을 때 상당 기간은 좀 이제 새 정부가 구성되고 방향이 잡힐 때까지 그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그로 인한 디스카운트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싸질 대로 싸졌다는 거는 뭐 오래됐잖아요. 네. 언제까지 싸질 거냐 그 얘기만 할 거냐라는 거지. 이제 살 때도 됐는데 네. PBR 0.8배 수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두 개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주가가 내려올 수 있었던 내려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등 우리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IT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부진도 분명히 작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내수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반도체 경기나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시장 센티멘트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감액 그 예산안이 처리됐지만은 또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뭐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센티멘트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뭐 경제 공작 회의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 정책 자체를 내년도에는 되게 확장적으로 가겠다. 통화 정책도 재정 정책도.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중국 관세 때문에 좀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또 경제에 좀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이전과 그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정책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좀 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의 신용등급 이슈예요.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신용등급 전망의 피치가 낮췄다가 무디스가 이번에 한 단계 낮췄잖아요. 크레딧 그 레이팅을. 네.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정치 불확실성이 그 나라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치 불안이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킨다든지 우리나라 프랑스만큼 나쁘진 않은 상황이지만 네. 정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엇박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등급이 강등 조치가 되면 정말 큰 충격을 받겠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네. 모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 그 비용은 지금 뭐 상상 우리가 이상일 수 뭐 있죠. 12월 초에 했던 거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144조 정도 빠졌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환율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시장은 더 출렁거릴 것이고 모든 것들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다 현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3대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들과 릴레이 또 화상 면담을 하면서 한국 경제 문제 없다. 다 잘 진행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수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뭐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퇴진 목소리가 높았을 때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가 질서 있는 퇴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부분은 우리 헌법상으로는요 딱 규정하고 있는 질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탄핵이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퇴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탄핵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 자체가 말 그대로 이행되지 못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선으로 구태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전면에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는데 결국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질서 있는 수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논리가
상당히 윤 대통령의 논리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한국의 지금 전국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 세력이 국회 내에서 3분의 1이나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믿고 안심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그럼 질 수 있는 수습이 되려는 부분은요, 우리가 있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금 그 거치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180일입니다만 저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질서 있는 수습 중에 방안이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중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 이거는 계속 정치적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관 3석이 공석인데 네. 이 상태로는 심리는 가능한데 네. 심리 중간에 지금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재판관들이 만약에 재판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심리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그 추천 절차를 보면요, 아마 지금 어제 이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빠르면 30일쯤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청문회를 하고 난 뒤에 30일쯤에 아마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가 네. 되고 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 분들이 뭐 그러면 아마 빠르면 내년 1월달 초. 1월 초중에 바로 취임을 하겠죠. 네. 물론 이 하나의 또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의 사례가 있었어요. 한교안 그 권한대행이 있을 때 당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네. 이선의 이 대법관에 대해,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했던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런 사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 임명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네.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명이 바로 취임하게 되면 지금 이 탄핵과 관련된 오늘 변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 차는 있지만 이 세 분이 오랫동안 판사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는 적응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불안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더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서둘러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이번 탄핵안에 대한 심리 일정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의 그 협의체가 오늘 또 만들어지고 모인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심리 과정에서 뭐가 쟁점이 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배를 했더라도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의 주체 세력이,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종의 탄핵 남발, 그리고 또 예산의 그 일방적인 삭감, 이런 부분에서 기인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헌법 재판관들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를 확 줄였어요. 딱 이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그만큼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용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과거 1995년도에 5.18 특별법에 의해서 단죄되었던 전두환 노태우 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 성립됐던 이유가 이 국회에 대해서 계엄 시에 국회의 권능을 군대를 보내서 무력화시켰다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다는 부분이 내란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는 아마 이 윤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첫 경기 진단, 정부의 경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이라는 말이 드디어 빠졌습니다. 네. 계속 경기 회복세에 대한 표현을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 빠졌습니다. 뭘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대로 본 거죠. 그동안 좀 이게 확실하지 않고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요번에 정치 불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런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올 3월 달부터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액티비티 활동 수준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소비, 투자, 궁극적으로 수출까지도 다 부진했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가 물가도 내려오고 또 금리도 내리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불확실성이 그런 기대를 완전히 없애놓은 것이고 더 이제 현실 경제를 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기재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평가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졌고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올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경기 인식이 확연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계속 환율과 대외 신인도의 어떤 장기적으로 좀 복구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은 것이 맞고 네. 정부의 전망도 사실은 이제 수출이 계속 정부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입니다. 근데 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면 당연히 정부도 이걸 긍정적인 전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PF도 그렇고 또 이제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좀 구조조정,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정책금융을 활용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럼 누가 그걸 책임을 지고 적시에 그걸 시행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역시 그러한 부분도 부정적인 전망에 부정적인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은 어떻게 끈다고 쳐도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4대 개혁해서 노동부터 연금까지 장기 과제를 놓고 계속해서 그런 개혁안들을 어쨌든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사실상 올스톱. 예, 그럴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그럼 예.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서 그게 다시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있는 없고 이 경제 전망을 애당초 긍정적으로 내놨을 때는 아마도 그런 개혁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포함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시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권한 대행이지만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힘이 없을 수는 있어요. 권력은 없을 수는 있지만은 네. 이제부터는 그때랑 다르게 좀 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뭐 사회나 정치적인 또 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수님 얘기랑 되게 동감하는 게 뭐냐면 2002년부터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네.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는 뭐 어떤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는 나중에 악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권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 편성도 또 얘기 나오는 거 있고 또 뭐 지금 보면은 뭐 우리 경제장관들 담화할 때 그러잖아요. 송년회 하시라고. 네.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우리 국민들이랑 경제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또 거기 따라가야 되고 힘을 또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불일치를 가져와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해외에서 그걸 또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애둘러서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아까 건설 분야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우리가 내수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건설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기여도를 높게 평가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수 경기 판단할 때 우리가 기성건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예.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까? 두 분 다 공통으로 되게 안 좋게 보셔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저기 수도권 바깥은 뭐 심하게 말하면 이미 죽었다라는 네. 표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이 불가한 수준까지 다 그것까지는 침체로 모르지만 빠졌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탄핵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계엄과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이미 죽은 상태였다. 수도권은 더 모르겠다. 하지만 충분히 나빠질 여지는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많은 전망기관이 내년도 경제 전망할 때 건설 투자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마이너스, 내년 마이너스니까 건설 기성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 투자에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 수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행 지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어서 건설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덧붙여서 지금 뭐 민간 부분에서의 건설 투자가 나쁘면 공공 부분에서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하는 정부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치권이랑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집값 여전히 비싸다 오른다 하는 거는 사실 서울 수도권의 이야기이지 그 지역을 제외하면 정말 냉랭한 침체를 느낄 수 있는 게 자명하죠.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까요? 계엄 사태가 바로 터지기 직전에 계엄을 선언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토론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민생 토론회였습니다. 저 교수님.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대책 사실 이것저것들 내놨고 네. 추진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였거든요. 그렇죠. 또 이거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게 뭐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은 지금 뭐랄까 이게 대통령의 내란과에 준하는 이러한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어떤 식의 이 지금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을 이 가장 큰 지금 이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이 추진하는 이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의회가 상당히 화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에 지출했을 때 공제액을 40%에서 2배로 높여주는 80% 높이는 네. 조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가 처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뒤로 밀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티몬이나 유메트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대금을 정산을 기한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네. 중소상공인들한테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이런 법들을 다 지금 밀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얼마나 본인의 그러니까 이 의지가 허구였다는 걸 스스로가 지금 보여준 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좀 약간 흥분도 되고 내년 기대도 되고 이러면서 송년회하고 그러시면서 소비도 좀 많이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연말 대목이 딱 거의 1년에 몇 번 안 되는 시기인데 망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취소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 경기 지금 상황 말이죠. 분명히 이거는 이제 충격이 온 거고 이제 경제 전반에 기대하지 않았던 종류의 또 기대하지 않았던 크게 충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설사 어떤 종류의 이제 이제 경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피스칼 호크라 불리는 그 재정 건전론자들도 이런 종류의 충격이 올 때도 지원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는 지원이 들어가고 크기에 일단 굳이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어디로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논의할 시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기로 했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연구와 합의를 거쳐서 수립된 하기로 했던 것들을 먼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들도 네.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경기가 워낙 지금 냉랭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좀 되살리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필요성이 네.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경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정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재정정책 기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또 긴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명목 성장률보다도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게 꼭 기준은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또 감액 예산이 통과된 상황이라서 네. 내년도에 재정 부분에 있어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영업자 도소매 판매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도 났지만은 2022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분기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게 지금 계속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납부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3분기가 지났잖아요. 네. 3분기 동안은 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나빴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가 우리 가게랑 또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추경의 전제 조건이 경제 위기다, 불가피한 자연재해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액 예산에서 좀 더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은 네. 빨리 해야 될 거로 보여요. 혹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 제시한 게 2.2%잖아요. 내년은 1.9%라도 예. 일단 내년은 지금 차치하고요. 올해 2.2%도 이거 4분기에 사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을 하면 2.2%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0.5% 이상의 성장률이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계산기 두드려 보면 맞습니다. 이 충격이면 혹시나 0.5%를 밑돌아서 2.2% 목표치 달성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측면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아직 뭐 12월 15일이 남긴 했는데 그 그러니까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예. 수출에는 뭐 어떤 충격이 금방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내수에는 이게 되게 직격탄인 거잖아요.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게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난 2주일 동안 그 좀 어쨌든 분명히 그 소비가 더 줄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주식시장이 반등하듯이 또 뭐 남은 그 보름 동안 소비가 또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까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대로 간다면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좀 다행인 것은 12월 달에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한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3주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전기 대비 0.5% 유지하면 2.2%라고 그러는데 네. 계산기 두들겨 보면 0.3%까지 내려와도 반올림하면 2.2는 또 되거든요. 그래서 반올림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2%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하지 않는데 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못 찾을 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됐을 때는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낮출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 정치적 불확실성 빼고더라도 트럼프 2.0 하에서의 관세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추경은 더 필요해진 이유겠죠.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지금 이게 권한 대행 체제에서 추경을 정부가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내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거라고. 물론 뭐 지금 한덕수 총리가 경제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그리고 나름대로 해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본인이 먼저 입을 열어서 추경합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당이 요구하면 그걸 물론 받아들이는 그래서 것이고. 바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당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일단 노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거의 전국이 불안하고 이래서 국정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여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내의 내분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면 새로운 또 비상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무엇보다도 이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하다발 용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대행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여야가 빨리 비상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일단 변동성도 문제지만 오르니까 외화부채 갖고 있는 곳은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이자 부담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내년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마 다시 다 경영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 상황일 정도로 지금 환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 집권 이기도 지금 누가 접촉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이게 대미 협상력도 정부 공백 상태가 한 2주 동안 이어지면서 되게 약해졌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또 특사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이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2.0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공백 상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랑 정부가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코멘트는 하지는 않지만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필요하면 이것이 어떤 뭐 여야 합의든지 아니면 야당 단독이든지 정부의든지 그런 어떤 의미감을 갖고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요번에 탄핵 사태에 가면서 정부 예산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법 과정들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레벨업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년도 6월 달까지 달러 원 환율이 1,350원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면 네. 그것보다는 20원 정도 더 높아야 될 거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 달러가 좀 약세로 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도 둔화가 되고 금리도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변동성이나 달러 원 환율의 레벨 자체는 좀 높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경영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예. 또 하나 저는 계속 지금 오늘 나와서 그 대외 영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또 중국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네. 예. 그 트럼프 2.0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이 있고 중국을 거쳐서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직접 관계에서 오는 영향이 있는데 지난 이제 4차 담화 같은 경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 약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한국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시켜주는 노력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그 중국 정부와의 어떤 채널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네. 하려는 이 노력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이 1대1 담판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상 대 정상일 네. 텐데 네. 지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려되는 게 패싱이란 말이죠. 코리아 그렇죠. 패싱. 예. 사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한덕수 총리가 근황 대행이 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 한미 동맹 굳건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뭐 속칭 갈참이잖아요. 완전 떠날 사람이고. 지는 거의 다 졌죠. 완전 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가 되고 뭔가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는 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저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바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분은 이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2016년 당선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어요.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인지.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선되자마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또 바로 또 지금 그러네요.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한국이 상당히 우리가 동맹을 통해서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과의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지금 방위 이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안보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협상의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지 변화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해외 특사가 그리넬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독일 대사를 했던 전형적인 직업외교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회담 때 필요하면 우리가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직업외교관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담당하는 특사가로 임명됐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람의 판단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말 그대로 대신인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제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근한 대응 체제가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른바 계엄 청구서, 계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이제 마지막 FOMC 회의를 하는데 이것도 좀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한국은행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 살리면 일단은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미국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바뀌면 우리도 또 이게 스케줄을 또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장 교수님.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만약에 내년도 4번을 내린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같이 유지한다면 4번 정도 따라서 뭐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에 4번. 지금은 4번이죠. 4번 인하하겠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2번 아니면 3번으로 줄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연준이 많이 못 내릴 거다.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제약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할 때 내리고 싶을 때 못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의 그 변동성이었잖아요. 원화 네. 약세. 그 부분이 다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연준은 12월 달에 내리고 1월 달엔 좀 스톱할 거로 보이고요. 연준이 한 번 더 내렸으니까 우리 한 번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월 달에 내릴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때 한국은행이 더 내릴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내년도에 뭐 3번이나 몇 번 내릴 거라고 하면 내년도에 2번 정도밖에 못 내릴 거로 보고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협의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추경을 쓰더라도 빨리 쓰면 좋겠지만 그 시간 버는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들어와서 재정이 좀 충분하게 영향을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없이도 경계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정책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뭐 6개월, 9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재정은 바로 투입되는 순간부터 효과를 나타내니까 네. 이미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왔던 그 추세가 있었고 쓰는 순간에 다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스위칭이 좀 잘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 가지고서 내년도에 어떤 나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2주 동안이었죠. 정신없는 날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증시와 환율은 아직 정상은 아니고요. 내수도 계엄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대미 협상력을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다시 경제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